네, 자, 여러분, 11페이지 9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신의칙과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역시 1번, 여러분, 이건 확인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액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예요. 자, 역시 키워드 뭡니까? 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문이 길면요. 읽다가 1년 또 시간이 소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확정 채무하고 나오면 끝부분으로 바로 가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자, 확정 채무하고 나왔습니다. 끝부분 한번 가볼까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렇죠.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일 때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원칙이죠. 자, 2번 지문에서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신의 측에 유예된다고 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사정변경 원칙이 적용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 아까 보신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아버지 사망하니까 거절권을 승계받아서 이제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는 바로 그 판례였습니다. 자,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협의의 무권 대리인입니다.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인과 무권 대리임으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분이 무권 대리임으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밑줄치고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 행사죠? 거절권 행사입니다. 이것은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 4번도 여러분 4번 지문도 반복된 거죠. 아까 왜 그 투신사 판례 있잖아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응?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 있어도 이 법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강행법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의 측 또는 금반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틀리고 정답이네요. 틀렸습니다. 틀린 거 골라라. 맞나요? 네. 그렇죠. 자, 10번 문제 보시죠. 자, 신의 측 또는 권리남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은 또 반복됐어요. 자, 이제 안 읽어도 되겠죠, 여러분. 그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하고 시작됐고,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끝에 신의 측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신의 측에 반하지 아니한다. 1번 정답. 그 다음에 2번.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무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앞서 그랬죠.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법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하나의 대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봤죠. 당연히 뭐 소멸시효 제도에도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3번. 자, 3번 지문 읽기 전에 어떤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냐면요. 아파트 분양자하고요. A가 아파트 분양회사고 B가 이제 수분양자입니다. 분양받는 수분양자인데 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 또는 유사한 사례에 어떤 게 있었냐면 단지 인근에 그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거 또는 쓰레기 매립장이 건립 예정이라는 사실 이것을 분양자가 이 A 건설사가 그것을 알면서도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그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다. 즉 고지 의무 위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이 거래 상대방을 수분양자라고 연상하시면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이 건립 예정이다. 또는 공동묘지가 단지 인근에 조성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다. 판결 그 요지 그 문장 그대로 인용을 했죠. 예. 자, 옳고요. 그다음 4번은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 채무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네. 자,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민법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공법 관계에 다 적용이 된다. 그다음 5번 권리 남용을 인정함에 있어 주관적 요건. 여러분 주관적 요건이 뭐였습니까? 타인을 해할 목적이 있었어야 되느냐. 타인을 해를 줄 의사와 목적이 있어야 되느냐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다. 맞죠?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 아시겠습니까?
좀 일관성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민법 총칙의 서론 부분이죠. 예, 마쳤고요. 가장 중요한 거 아시겠죠? 신의성실의 원칙. 나가서 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까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권리의 종류 중에서, 사건의 종류 중에서 특히 형성권, 중요하다. 이렇게 봤죠. 자, 그 다음 제3장 권리주체입니다. 14페이지. 즉, 자연인. 자연이 나옵니다. 자, 권리능력이 있는데 1번 네, 보시죠. 1번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 민법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자, 여러분 이거 읽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우리가 태아는 특별한 어떤 법률 관계에 대해서만 살아서 출생앙수로 보는 이것을 무슨 주의라 그럽니까? 개별적 보호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민법의 태도는 개별적 보호주의, 일반적 보호주의가 아니고 모든 법률 관계에서 태아를 살아서 출생앙수로 인정해주는 일반적 보호주의가 아니라 특별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만 살아서 출생앙수로, 즉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그 같은 입법 태도를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개별적 보호주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적 보호주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개별적 보호주의에 의해서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능력. 자, 불상인 사유대유. 그렇죠. 자, 불상인 사유대유. 근데 이게 뭐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하죠. 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서는 태아는 살아서 출생앙수로 본다. 자, 권력력 인정. 그 다음에 상속 당연히 인정. 그 다음에 인지, 예, 인정되죠. 근데 인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제 인지와 임의 인지가 있는데, 임의 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강제 인지는 인정 안 되고 임의 인지가 인정되죠. 강제 인지는 인지 청구권이에요. 인지 청구권. 요게 출제가 되면, 인지 청구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인지 청구권. 이건 이 강제 인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태아에게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태아는 부를 상대로 해서 난 당신의 자식이니까 인정해 주시오. 이건 안 되고요.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다. 이미 인지. 요게 이제 가능하다.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인지하고 나오면 옳은 표현이, 인지, 옳은 표현이고, 뭐, 인지 청구권하고 표현하면 그건 강제인지를 말하니까 틀리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사인증여. 이건 학설은 이제 다수설, 소설 대립인데, 다수설은 사인증여를 인정하잖아요. 사인증여에서의 태아의 수정 능력을 인정하는데, 판례는 부정한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우리가 판례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판례는 사인증여 부정. 왜냐? 사인증여는 이건 사후행위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약이기 때문에 태아가 승낙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승낙. 근데 유증은 이건 둘 다 공통점은 사후행위인데 생전행위가 아니고 사후행위인데 공통점은 차이점은 뭐냐? 사인증여는 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아가 승낙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판례가 부정을 하는데 문제는 유증은 단독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태아의 삼촌이 앞으로 태어날 조카가 될 이제 태아를 상대로 해서 유증하면 태아는 수정 받을 능력이 있다. 왜? 단독행위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다. 이거 좀 주의 좀 필요하고요. 이 두 개 대조 잘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대습상속이나 그다음 이제 유루분이란 것은 이제 태아에게 상속권이 인정이 되니까. 파급해서 당연히 대습상속이나 유루분도 인정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너무 빠르게 지금 표현이 대단히 빠르죠. 여러분 할 말이 많고 해야 될 또 분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른데 여러분 어차피 뭐 동영상 강의로 시청하시니까 제가 표현이 너무 빠르시면 배속을 조금 늦추어서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혹시 좀 느리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좀 더 배속을 빨리 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지문 한번 보시죠. 민법은 불법 행위란 손해배상, 재산상속, 그다음에 유증 등의 경우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개별 규정을 두고 있고 사인증여나 생전증여의 경우에도 위 규정들을 유추하여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데 틀렸습니다. 지금 사인증여는 판례는 부정합니다. 판례는 부정하고요. 그러니까 다수는 긍정하지만 근데 결정적으로 또 틀린 게 뭔가 생전증여는 이건 뭐예요? 생전행위로서 증여. 이건 어떤 견해에 하더라도 판례든 학설이든 어떤 견해에 하더라도 이건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어떻게 볼까요? 뭐 2번은 의사 능력을 묻고 있는 것인데 자신의 행위의 의미 내지 결과를 예측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러죠. 의사 능력. 한마디로 판단 능력이죠. 자, 읽어보시고 3번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도 혼인에 의해서 성년으로 의제. 이게 뭡니까? 성년 의제 제도. 성년 의제 제도죠. 물론 이렇게
미성년자라더라도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의제된다는 성년의제 제도는 어디까지나 이건 뭡니까? 법률론 관계에서 사실론에서는 인정될 수가 없고 법률론 관계고 그다음에 이건 어디까지나 사법 관계만 적용되죠. 민법이라든가. 그럼 예를 들면 뭐 청소년 보호법이다 또는 선거법이다 이런 공법 관계에는 성년의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미성년자라더라도 혼인했다 하더라도 어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지금 그 3번 지문 다시 보시면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도 혼인에 의해서 성년으로 이제되므로 혼인 성립과 동시에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나 성년 의제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한정된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4번 그 판례 이거 중요하죠. 빈도 있습니다. 출제 빈도 있고요. 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있는데 이게 그쵸. 보니까 2011년 법무사 시험 문제네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역시 2013년 우리 민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한 살 낮춰졌으니까 여러분. 예, 낮춰졌으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판례가 나올 당시에는요. 만 20세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하면 이해되잖아요. 만 20세는 안 됐다는 소리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내면 이건 이제 다툼이 그러니까 실제 오류가 될 수도 있어요. 만 19세 넘으면 성년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러분 좀 고치셔야 되겠다. 네, 저도 지금 봤는데 19를 18세로 바꾸세요. 그래야지 됩니다. 그렇죠. 이유는 아실 것이고. 그래서 18로 바꿔서 한번 보자고요. 만 18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소득 범위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신용카드를 썼단 말이죠. 월소득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뭐 알바 같은 거,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해서 한 달에 한 50만 원, 40만 원 정도 버는데 그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가지고 뭐 옷을 구매했다. 예를 들어서 체결한 경우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재산 처분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게 판례의 태도고요. 따라서 제한 행위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옳고 옳은 지문입니다. 출제에 빈도가 있는 판례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맞는데 만약에 월소득 범위 내에서 이게 키워드거든요. 여기서는 첫 번째 줄에 월소득 범위 내에서인데 이것이 없이 그냥 월소득 이런 표현이 없이 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런 식으로 가면요. 이건 바로 무슨 사유입니까?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월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쓴 것,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것은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재산 처분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것은 유효한 행위가 되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아니다. 유효한 행위가 된다. 이렇게 판례가 판시를 하고 있지만 그냥 월소득 범위 없이 그냥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렇게 가면 이건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5번 지문을 보면요.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쓴 것. 이걸 우리가 적극적 속임수. 종전에 사술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적극적 사술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사술이 속임수로 이제 용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혼용하셔야 되는데 적극적 사술 예를 들면 뭡니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했다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주민등록증을 고쳐서 나이를 고쳤다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 속임수라고 볼 수 있고 단순히 미성년자가 자신이 성년자라고 칭하는 정도 또는 뭐 군대를 갔다 왔다 또는 뭐 혼인을 했다 미성년자가 혼인했다 이렇게 말로서 그렇게 표현하는 속임수는요.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표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 이것은 소극적 속임수, 즉 소극적 사술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판례는 적극적 속임수만을 속임수로 보고요. 즉 사술로 보고 소극적 사술은 사술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판례의 태도니까 그죠? 다술과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적극적 사술만을 사술로 보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뭐 한다고요? 박탈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술을 적극적 속임수를 쓴 그와 같은 제한 능력자까지 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는 거. 자, 이것을 여러분 당연히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한번 다시 보시죠.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쓴 것은 사술에 해당하나 단순히 능력자라고 칭한 정도. 이게 뭐죠? 소극적 속임수. 이것은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1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어디 나옵니까? 자, 페이지 넘겨 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1번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선인데 1번에 보면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맞죠? 미성년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미성년자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 그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한 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추인은 어때요? 추인은 미성년자인 상태로는 추인 안 되죠. 법정 대리인은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물론 미성년자가 추인을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2번 질문에서 미성년자가 법률행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여러분 뭐였습니까? 월소득 범위에서 미성년자가 신용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재산 처분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칙이나 물권법, 채권법 한도 내에서는요, 재산법 영역 내에서는 반드시 명시적 것을 요한다면 일단 그 지문 틀린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명시적 것을 요하지 않고 명시적, 묵시적 불문한다. 또 동의라는 것도요, 반드시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냐? 사전, 사후 불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시적, 묵시적, 사전, 사후, 동의, 불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자, 3번 보시고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행인과의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을 한 돈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건 여러분 취소 사유 맞죠? 아까 제가 했죠. 월소득 범위 내에서라는 키워드가 있나 없나요? 없죠. 없고.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지문이 기니까. 이건 그대로 단순한 법정 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신용구매 계약이고 그것은 취소 사유가 되고 문제는 이것이 취소가 되었을 때 미성년자 측에서 반환해야 될 부당이득 반환 한도가 어떤 한도냐는 겁니다. 예, 역시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데 그 상환할 책임이 있는 그 한도란 게 도대체 뭘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카드 대금이죠. 카드 대금. 분명히 카드 가지고 옷 샀다. 예를 들면 옷을 샀으면 그 카드 대금이 발생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카드 회사 있잖아요. 카드 회사 예를 들어 국민카드 할까요? 국민카드 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구매자 있잖아요. 구매자 값을 미성년자라 하죠.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고 그다음에 가맹점이죠. 가맹점을 의뢰라 하죠. 가맹점. 옷가게 가맹점. 근데 사실은 이 미성년자가 취소권은 이용계약 취소하는 것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카드회사를 상대로 해서 취소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미성년자와 가맹점과의 계약관계, 그 다음 카드회사와 가맹점과의 계약관계는 이건 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미성년자가 취소권 행사하는 것은 카드회사를 상대로 한 취소권 행사고 가맹점 상대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당이득을 취했죠. 그 부당이득은 현존이익이고 그 현존이익은 결국 반환 한도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카드 대금. 너무 뻔한 걸 칠판에 그림으로 이렇게 또 여러분 제시를 해서 여러분이 좀 의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그려보지 않으면 상당히 또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4번 지문 보시죠. 4번. 자, 위 3의 경우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행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은 미성년자가 가맹점과의 매매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물품과 제공받은 용역이다 했는데 틀렸죠. 카드 대금이다. 자, 카드 대금.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여러분 해설의 밑줄 좀 치고 가시죠. 자,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자, 조금 빨리 따라 주십시오. 위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다섯 번째 줄로 넘어갔습니다.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 바, 그 밑줄 딱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석줄 쭉 내려가서 마지막 밑에 세 번째 줄 끝에 신용카드 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산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에 의한 현존한 것으로 추정된다. 됐습니다. 자, 그래도 줄 딱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연의 능력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네. 아, 그리고 5번 지문 보지 않았네요. 여러분, 5번 지문, 1번의 5번 지문 왼쪽 페이지 밑에, 이미 여러분 설명드렸던 거예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 것은 신의 측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건 월 소득 범위 내에서 그거 아닙니다. 예,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지금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미 다 주지하셨을 테고, 이건 그냥 단순히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카드, 신용구매계약 체결한 이것은 취소 사유가 되고요. 자, 그리고 그것을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하겠다. 그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우리 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와 즉 미성년자라든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과 같은 이런 제한능력자 제도와 다른 제도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제한능력자 제도보다 우월하게 적용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번 지문, 아무리 제한능력자가 취소를 하더라도 동의 없이 행위를 해서 그것을 법률행위를 취소하더라도 이것은 신의 측에 어긋난 것이라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문제. 자연인의 능력에 대한 옳지 않은 거 되는데요. 1번. 자,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2번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자, 여기 키워드가 뭘까요?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이거 나오면요.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요. 이 피한정, 피성년, 성년 후견 제도, 한정 후견 제도가 만들어진 지 2013년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신설된 이런 조항들이죠. 그래서 축적된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지 않고 이거 출제되면 항상 조문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만큼은 조문으로 나오는데 일단 뭐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하고 시작되면요. 뭐 일정한 자의 청구에서 한정 후견 심판을 한다. 예? 한정 후견 심판을 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부족한 사람에 대해. 그러면 자,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가면요. 이것은 성년 후견 심판을 한다. 일정한 자의 청구에서 성년 후견 심판. 이거 암기하세요. 암기. 그냥 이런 것은 그냥 단순히 암기입니다. 뭐 말은 안 되지만 부한지성입니다. 부한지성. 여기서 부족한 하고 나오면 한정 후견. 지속적으로 하고 나오면 성년 후견 심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지금 그 지문이 어때요, 여러분? 두 번째 줄에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갔으니까 바로 끝부분 가시죠. 그 네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성년 후견 심판을 한다. 어때요? 지성, 부한지성입니다. 부족한 한정 후견, 지속적 성년 후견.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이왕이면 하나만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한정후견 심판이나 성년후견 심판 청구권자에 보면요, 본인 배우자 뭐 이런 그 청구권자 쭉 나가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그 마지막에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민법 전체 조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오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제 한정후견 심판, 성년후견 심판 청구권자의 지자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어떤 그 후원이 필요한 사람, 일정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그 심판하는 특정 후견 심판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특정 후견 심판 청구권자에도 지자체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에는 안 들어가요. 그건 취소 사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특별한 어떤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러면 제한능력자에는 즉 종전 표현으로 행위 무능력자, 지금의 제한 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세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피특정 후견인은 이건 취지가 다르다는 거죠. 특별한 어떤 그 목적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 근데 어찌되었든 그 지자체장이 청구권자에 들어가면서 바로 여기 부분이 유일하다. 그러니까 한정후견 심판, 성년후견 심판, 특정후견 심판 청구권자의 지자체장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또 그럼 어때요? 본인은 당연히 청구권자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나도 나를 못 믿는다는 상황이 됐죠.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나를 성년후견 심판 해주시오 하고 할 정도면 스스로를 믿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치매 증세가 아주 뭐 많이 깊어졌다든지. 자, 어쨌든 그 다음으로 가시죠. 3번 지문입니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의 청구에 의해서도 피한정후견이 한정후견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네, 좋고요. 4번 특정 요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 이것도 이 부분도 여러분 이 부분도 혼돈되는 부분 하나 암기 그냥 또 하셔야 돼요. 이게 또 조문 중심으로 나오니까 요거 이렇게 암기해 버리세요. 좀 유치하지만 한성고 특별반이다. 특반입니다. 한성고등학교 이게 서울 강북에 왕십리 쪽에 있다든가 한번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한성고등학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한성고등학교를 연상하시면서 그게 특별반, 요즘 일반 뭐 특별반 이런 거 없잖아, 그죠? 야, 과거에는 또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갖고 특별반 운영 학교에서 그런 좀 사례도 있었죠. 문제가 좀 많았죠. 자, 어쨌든, 그걸 연상하시면서 한성고 특별반 이렇게 연상하면서, 자, 한정후견 심판하거나 성년후견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에 특정후견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는 하지 못한다. 반하여는 할 수 없다. 이 조문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출제자가 좀 대단히 유치하지만,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정후견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그럴듯해 보이죠. 뭐 성년후견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하지 못한다. 그럴듯해 보이죠. 틀립니다. 그러한 조문 자체가 없어요. 규정 자체가 없고 특정후견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틀린 것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야 돼? 한정후견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 성년후견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 고려, 특정후견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된 대로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여러분 일단 암기 됐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4번 맞죠.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 특반. 이렇게 암기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5번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 또는 피특정후견에 대해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한 때는 종전의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별도 심판 없이 종료한다 했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피한정후견에 대해서 또는 피성년후견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으로 바꿀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한정, 피특정후견에서 성년후견 심판을 한때는 종전에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종료 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별도의 심판 없이가 아니라 종료 심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3번 여러분. 기억 한번 볼까요? 네,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부모 동의 없이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행위 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옳은 표현이고요. 자, 지금 2016년 법원 행시 그렇죠. 근데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이렇게 출제했다면 조금 어색하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렇게 나오게 이제 바람직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위 무능력자라는 용어 자체가 제한 능력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딱이 틀렸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시비를 제가 걸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용어의 구사가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그 지문의 취지로 보면은 옳은 지문입니다. 대리에 가서 다시 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잠깐 보시면요.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자 병하고 이제 행위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대리인 물론 이때 이제 수권 행위에서 수권에 의해서 대리인이 된 자가 임의 대리라 그러죠. 자 임의 대리인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살아 있어야지 뭐 행위할 거 아닙니까? 의사 능력 요한다 요하지 않다 반드시 있어야 돼. 대리는 의사 결정은 대리인이 한다.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결정합니다. 그죠? 본인이 의사 결정하고 이 을은 심부름만 하는 그건 대리가 아니고 사자라 그죠? 사자 심부름꾼. 근데 대리는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행위 능력은 여러분 요하지 아니한다. 그죠? 예,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자, 요것을 표현한 방금 그 지문이 뭐냐면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왕 그린 김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주의 좀 하고 갈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그럼 미성년자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대리인 자격에서 행위한 것은 뭡니까? 그대로 효력이 있고요. 본인에게 그 효과가 직접 기속된단 말이죠. 대리 행위로서의 효과가 기속되는데, 자,
미승현자란 대리인이 미승현자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본인은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대리인 자격으로서 미승현자가 행위를 한 것은 그대로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미승현자인 대리인에게 원인된 대리권 수여되게 된 원인이 만약에 뭐 위임 계약에서 수권이 됐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위임 계약은요. 이 미승현자라든지 이 미승현자인 대리인의 법정 대리인을 A를 하자고요. 법정 대리인 A는 근본적으로 본인으로부터 위임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권이 된 이 근본적인 이 법률행위, 이 위임계약, 이 자체는 미승현자인 대리인이나 그의 법정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을 상대로 해서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지문을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 대리편에 가서 다시 나오면 그때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대리인 자격으로서 행위한 것은 취소 사유가 아니다. 그대로 유효하다. 그러나 대리권이 발생되게 된 원인된 법률 행위는 그 미성년자인 대리인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아 부모 동의 없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죠. 옳은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 한번 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니은도 아까 뭐 그 월소득 범위내에서 그겁니다. 이제 반복되면 여러분 지겨우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리얼이 이제 틀리고 정답인데요.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성년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미성년 후견인도 여러 명 둘 수 있다는데 우리 민법의 930조 규정은 미성년 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그것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문제 행위능력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1번 행위능력은 독자적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을 말한다. 네, 2번 미성년자가 토지 매매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미성년자가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입증책임은 여러분 이제 증명책임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출제가 될 겁니다. 벌써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입증을 증명 아시겠죠? 예, 우리 민사소송법상 입증 증명이라는 용어로 개정된 지가 벌써 수년째 됐고요. 그래서 바꿔서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출제 그 연도를 보면 이제 그 당시는 뭐 입증이었으니까 미성년자에게 없고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있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뭡니까? 미성년자 A가 B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해놓고 한다고 그래요. 취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이라 치자고요. 야, 너 지난번에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보여주지 않았어. A-가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야, 너 지난번에 법정 대리인 동의서 보여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취소권 너는 행사할 수 없어. 이건 유효한 행위야. 라고 상대방이 증명 책임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거죠. 미성년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을 막는 상대방 측에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간간히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미성년자는 대리행위, 유언행위, 임금청구, 법정대리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그 다음에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한 행위 등에 대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네. 미성년자가 여러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하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그 다음에 그쵸. 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하면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무 면제를 받는 것, 미성년자가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면제받는 행위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고, 그래서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채무 면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고, 난 미성년자 방금 봤죠?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때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임의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만 17세에 달했을 때는 여러분, 의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당연히 유언행위를 할 수 있고, 유언행위.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렇게 의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표현했는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도 다 근본적으로 어떤 능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사 능력 정도는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청구,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의 청구, 근로기준법상.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재산 처분 허락을 했을 때 그 허락받은 그 범위 내에서의 행위,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자.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뭐 영업을 하라 그랬을 때 뭐 문구점 예? 하도록 스포츠 용구점 예? 하도록 허락받으면 그 영업에 관한 일체 행위는 또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것을 거기서 사망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4번 보시죠.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의 법령에 대한 동의권이 있고 했는데 자 그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일단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여러분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까지만 쓸게요. 후견인 썼다 치고 피성년 후견인, 예?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놓고 그의 법정 대리. 네, 여러분. 네. 그의 법정 대리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법정 대리인. 대리는, 자, 동대취 할게요. 동대취. 자, 동은요,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이렇게 하죠.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자, OX 한 번 더 보시죠. 넣어보시면요.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자, 동의권이 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한정 후견이죠. 한정 후견은 피한정 후견인에 대한 일정한 재산상 행위에 대해서 동의권이 있죠.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동의권 자체가 없다. 이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성년 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없다. 꼭 기억해야 되고, 이미 여러분 기억하고, 어때요? 하여튼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는 예외적으로 동의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거기까지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동의권이 없다. 그러면 일단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한정된 것인데, 가족법까지는 예외가 있는데, 그건 예외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리권 모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모두 지속권 행사할 수 있다. 지속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거기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번이 바로 틀린 것이 보이죠?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있고 하면 바로 틀리죠. 동의권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 자, 그러면 4번 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7번 한번 보시죠. 자, 행위능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어떤 부분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하면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 의무안을 면하는 행위하면 채무 면제를 받는 행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2번 가정법원이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지속적으로 결여 키워드 나왔죠. 그러면 바로 끝으로 가야 돼. 뭐라 나와야 돼요? 부한지성,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면 한정후견 심판,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하면 성년후견 심판 이렇게 가야 되지.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이건 또 뭡니까? 한성고 특별반, 그죠? 한성고 특반 이미 설명했습니다. 옳고. 3번 피성년 후견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나 성년 후견의 동의를 받아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자, 칠판에 도표 있다. 이미 설명했던 것. 피성년 후견의 법정 대리행위는 동의권이 없다. 동의권이 없다. 정답 3번. 그 다음 4번 한정 후견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의 동의 없이 했을 때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도 그냥 갈 수가 없죠, 여러분.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물었는데요. 자, 제한 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한 민법제 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정한 748조의 특칙으로서 이게 무슨 뜻이죠? 제한 능력자의 법률에는 취소 사유가 되고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어떤 범위? 현존 한돈에서 반환된다. 현존 한돈. 그것이 바로 748조 일반적인 부당이득의 법리의 특칙이잖아. 그죠? 그래서, 현존 한돈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바로 이 특칙은요, 의사 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한다. 의사 능력의 흠결이 뭡니까? 예를 들면, 정신박약. 예를 들면, 정신박약. 뭐, 판례 이런 거 있었죠. 나이는 40대, 40 중반인데, 그 정신연령은 5세 수준이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읍내 농협에 가서 뭐 대출을 받은 부동산 담보에서 대출을 받은 어떤 사건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직접 가서 대출 받은 게 아니라 동네 뭐 이장이 이 친구 가지고 있는 토지 담보해 갖고 돈을 좀 빼먹으려고 같이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자, 얘기가 지금 너무 줄여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의사 등록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로서 이건 당연히 취소사유가 아니고 무효사유 아닙니까? 무효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의사 무능력자 측에서의 반환 한도는 방금 제한 능력자의 반환 한도를 규율하고 있는 이와 같은 특칙과 마찬가지로 현존 한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와 달리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성년 후견인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틀렸어요. 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칠판에 여기 도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하겠습니다.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 있잖아요. 이 한 행위 중에서 자,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자,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하다면 이게 결국 뭡니까? 일용품, 주로 일용품이죠. 동시에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것. 과도하지 아니한.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이것은 그대로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취소 사유 아닙니다. 이건 취소 사유가 아니다. 취소 사유가 아니다는 소리는 뭡니까? 그대로 유효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함정파니까 주의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피한정 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행위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것은 취소할 수 없다. 그대로 유효한 행위가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출제자가 이렇게 함정파를 대보면 일상생활에 필요하거나 또는 대가가 과도한 엔드가 되는데 또는 이렇게 아주 치사하게 정말 치사하게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또는이 아니고 동시 충족돼야 돼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이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이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할 수도 있고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마트에 가서 라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박스 산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가가 과도하지 않잖아요. 이 라면 한 박스 해봐요. 그건 뭐 얼마 뭐 수십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과점 가서 뭐 빵 한 봉지 사는데 이런 것이 뭐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거지 뭐 과도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자, 됐고요. 그래서 2번 틀렸어요. 그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틀렸고 3번에 보시면은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다 하더라도의 밑줄 침이고 뭡니까? 악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그냥 갈 수 없고 간단하게 조심해야 될 것 좀 표현하죠. 우리가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제도가 있죠.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제도에 일단 최고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최고 철회권 권자 뭐 들어갔다 치고 최고권 철회권 그 다음에 거절권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속임수 있죠. 사술로 인한 취소권 배제 요 네 가지 규정 제도가 있죠. 이건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제도의 특유한 같은 제도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이 최고는 이제 용어가 개정이 되어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 확답 촉구권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당분간은 뭐 혼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뒤늦게 미성년자는 사실을 알았을 때 법정 대리인에게 최고를 보낼 수 있어요. 확답 촉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그 확답 촉구할 때 최고를 보낼 때는 얼마 이상 유예 기간을 정해야 됩니까? 1월 이상 유예 기간 이런 거 이제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본인을 향하여 최고를 보낼 때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이라고 규정돼 있고 이건 1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라고 규정돼 있으니까 그 앞뒤로 바꾸치기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고를 할 수 있고 그 최고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발신하지 않아서 이게 발신주의 적용되죠. 발하지 않았을 때는 보통의 경우는 추인항소로 보고 보통의 경우는 추인항소로 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미승현자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인데 상대방의 확답 촉구를 받고 기간 내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죠? 그럼 뭐냐? 추인항소로 간주가 돼버리고요.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미승현자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인 경우 예를 들면 그리고 재산에 중대한 미승현자의 행위가 처분행위 이런 것이 이제 특별한 경우고요.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취소항소로 본다라고 되죠. 이렇게 규정돼 있죠.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최고권은요 상대방의 선악 불문이죠. 자, 이쪽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선악 불문이다. 그러니까 미승현자라는 사실을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묻지 않습니다. 일단 확답 촉구권 인정합니다. 근데 두 번째 철에는요 미승현자와 계약을 한 상대방이 반드시 선이라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 반드시 선일 때만 상대방이 선일 때만 인정하는 게 철회다. 그죠? 스스로 이 계약 없었던 것으로 물리는 거죠. 상대방이 미승현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상대방이 스스로 계약을 스스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물러서는 것을 철회라 그러죠. 그다음 거절은요. 이것도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건 어떤 법률행위든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미승현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역시 상대방의 선악불문입니다. 선악불문이다. 이런 게 출제되면 조심. 그 다음에 속임수, 사술로 인한 취소권 배제는 아까 설명드린 게 있죠. 자, 적극적, 아까 했던 거예요. 적극적 속임수, 소극적 속임수에서 다수설은 소극적 속임수도 속임수로 본다. 그러면 이제 취소권 박탈시킨다는 얘기인데 판례는 정반대로 소극적 속임수는 속임수로 보지 않고 적극적인 속임수만 속임수, 즉 사술로 본다는 게 판례의 태도니까 자, 당연히 또 기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제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이런 정도는 당연히 숙지하고 지문을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번 문제는 1번 지문이 옳고 정답이었죠. 가장 옳은 것은 했으니까 법원 행시.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틀렸었고요. 그다음 3번 보자고요.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밑줄 치면 악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처리할 수 있다. 틀렸죠? 철회는 반드시 상대방이 뭐야 한다? 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다음 4번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자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지속적으로 하면 뭐라 했어요? 부한지성,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정우견 심판,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성년우견 심판이라고 가야 되는데 한정후견 개시 심판한다 했으니까 부한지성 안 맞잖아요. 틀렸죠? 역시 틀리고. 그 다음에 5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하고 했는데 벌써 틀렸습니다. 더 이상 읽을 거 없어요. 3개월 이상 기간이 아니고 1월 이상. 자, 칠판에 여기 설명했습니다. 1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확답 촉구를 할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문제는 중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출제되었던 지문들 그대로 물론 출제 횟수와 시험 종류, 유형은 달라도 중복된 지문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풀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11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법무사 시험 문제네요. 자,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미승현자가 조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부담 없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게 자, 부담 없이 부동산 증여 받는 것 밑줄 치면 권리만을 얻는 것이죠. 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 다음에 2번 미승현자의 근로계약 체결은 법률행위이므로 법정 대리인이 근로계약 체결을 대리해야 한다. 틀렸고요.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상 미승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특히 여러분 조심이라 했는데 그까지는 시험에 안 들어갈 거예요. 어떤 말을 하려고 했냐면요. 근로계약 체결은 그래도 미승현자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대리권 행사가 가능한데 임금의 청구는 아예 법정 대리인 대리권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승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임금의 청구만큼은 오히려 법정 대리인 대리권이 제한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쨌든 2번 틀렸어요. 3번 미승현자뿐 아니라
피성년 후견의 경우에도 타인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방금 그랬죠.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의사 능력까지는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은 옳고 정답이죠. 그다음에 4번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는 없지만 추인할 수 있다는데 앞뒤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취소는 할 수 있고 추인은 못하고 단독으로는 그러니까 앞뒤로 바뀌었어요. 틀렸고 5번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고 여러분 유언할 수 있는데 몇 세 돼야 된다 했죠? 만 17세에 달하고 당연히 의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 16세는 되어야 한다. 틀리고 17세가 돼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중복된 문제들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무능력자의 상대방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칠판에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예요. 자, 확인해 보시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1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자 여기 발신주의 적용되는 거. 자 우리 민법 총칙의 의사표시에 대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 취하죠. 상대방의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6개의 경우가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하나죠. 자, 이거 발신주의인데 만약에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했는데 여러분 이거 뭐가 틀렸어요? 자, 이거 주의하자.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설명입니다. 이번 시간 미성년자와 자 보세요. 미성년자 A와 거래한 상대방 B가 이 확답 촉구하잖아요. 최고로 보낼 때 방금 제가 했죠. 법정 대리인 A-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입니다. 만약에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인 경우는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근데 후견인을 해서 다 특별한 경우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미성년자가 했던 행위가 어떤 행위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는데 그것까지 여러분이 구분해서 기억한다면은 그것은 알른이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속담에 알른이 죽는 편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죠.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그렇게까지는 여러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깊이 이 부분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보통의 경우는 그냥 친권자, 법정 대리인, 특별한 경우는 후견인 이렇게만 생각해도 전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 그럼 방금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에게 확답 촉구할 수 없어. 미성년자는 확답 촉구의 상대방,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성년자가 됐다. 계약할 때는 미성년자였지만 지금 상대방으로부터 확답 촉구 받을 때는 성년자가 됐다. 있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만 19세 꽉 차서 성년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과연 보통의 경우냐, 특별한 경우냐? 당연히 어디에 해당될까요? 보통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 그럼 친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확답 촉구 받고 아무 대답 발신하지 않으면 보통의 경우고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상태에서 확답 촉구를 받고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 보통의 경우. 됐죠? 그러면 기간 내 만약에 상대방은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서 확답 촉구하게 되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근데 그게 뭐라고 되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 예? 차라리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그래도 틀리지만 거절이 나오면 뭐 더더욱 앞뒤 가릴 것이 없다. 그죠? 틀렸습니다. 그다음 2번 보겠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이 무건들이 협의의 무건들이 나중에 그 별도로 이제 대리에 가서 풀어야 되겠죠.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예, 이것도 발신주의.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요거 발신주의고요. 만약에 그 상당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한 것으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건 1월 이상 유예 기간이 아니고 상당 기간. 그래서 제대로 되어 있죠? 2번 맞고요. 자, 3번, 4번 둘 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요, 여러분 채권법에 가면 제가 또 설명될 겁니다. 자, 시간을 조금 아껴 쓰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여러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주소, 부재와 실종 쪽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